이제 곧바로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무대로 나와주시죠. 여러분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제 바로 왼쪽에 계신 분이 오늘 심리학 전문가로 나오신 황상민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뇌과학 전문가이신 서울대 김성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앉아 계신 분이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이준호 교수님이시죠. 네. 그 세 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청중분들한테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저부터 또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 좀 길게 하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김성현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신경회로막 연구실을 이끌면서 기본적인 감정, 불안, 스트레스, 공포 이런 것들하고 목마를 때 우리가 왜 마시는지, 추우면은 왜 옷을 입고 히터를 켜는지, 배고프면은 왜 먹는지 이런 동기부여, 이런 동기와 감정이 우리 뇌에 정확히 어디에서 생겨나고 처리되는지 그 정확한 신경회로를 밝히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상민 박사님. 네,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오늘 이준호 교수님이 꼬마 선충을 가지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마음을 심리학자들이 제대로 연구를 못하다 보니까 이 꼬마 선충하는 분들까지 마음을 가져다 가지고 자기들 연구 영역을 하고, 또 옆에 계시는 김선영 교수님은 동기와 정서를 우리가 연구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인간은 어디 가고 이 지와 기생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됐나 라는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내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 대해서 요즘은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의 문제가 신체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이 과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준호 교수님이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그게 신경계라든지 내 그 자체로서 마음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가? 마음이라는 것은 신체와 어느 정도 연결은 돼 있겠지만은 마음 그 자체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길래, 때때로 내 마음이 아프면 신체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까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나름대로 연구하려고 하는 황상민입니다. 네,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그 팽팽한 신경전이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질문하실 때 각 전문가분들의 전공 분야를 좀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SLI.DO에 코드 번호 치시고 거기다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뇌 구조를 알면 내 마음도 알 수 있을까입니다. 일단은 이런 환원주의적 접근법에 대해서 뇌과학자와 또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주제를 논의하기 전에 마음에 대한 세 분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분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뇌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음에 있는지, 아니면 뇌도 마음도 아닌지,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제가 강연을 했으니까 저부터 매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있기는 하나요? 있죠. 네,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어디에 있다, 마음을 어떻게 생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뿐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꼬마 선충을 가지고 일단 마음의 가장 얇은 데부터 이해를 시작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거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황상미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지금 이준호 교수님이 가장 그 마음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단위인 신경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가장 이 단순한 생명체의 신경을 잘 파악을 하면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저분은 근대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근본적인 단위를 알게 되면 뭐 우주의 비밀이나 모든 물질의 비밀을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사고에서 과학을 하시는 분이구나. 야, 진짜 훌륭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동물의 마음 또는 선충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 참 훌륭하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인간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아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의문은 품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시면 안 돼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저희 단계가 그만큼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경세포 하나 하나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창발적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물학을 공부하면 맨 처음에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물은 분자 하나하나가 있을 때하고 물이 모여 있을 때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물의 성질이 아니냐 하면 물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뭉쳐졌을 때 나타나면 그건 신경세포의 힘입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의식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잠깐만요. 거기서 물이 사실은 0도 이하에서는 단단한 고체의 형태를 보이고 100도 이상에서는 기체의 형태를 보인다라고 할 때 그것이 형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때로 형태의 전환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조에서의 변화는 없다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과학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양적인 전환에서 질적인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고나 작동 원리에 대한 것을 이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발견을 했는데, 지금 이준호 교수님이 어차피 그거는 형태의 전환이면 그건 가능하지 않겠는가 주장을 한다면, 와, 역시 이준호 교수님이 꼬마 선충의 아버지니까 꼬마 선충의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됐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거 보면 또 다른 문제라서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네. 60분 정도 네, 저희 시간을 주시면 한번 김성현 더 하겠습니다. 교수님께도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첫 질문에서 저는 환원주의의 첨단에서 신경회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환원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곧 뇌고 뇌가 곧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대 신경과학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과 또 상당수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저의 이 주장에 동의를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심리학자들 중에서 신경과학 연구하면 연구비를 많이 받는 심리학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김소영 선생님이 마음 이꼴 뇌다, 뇌 이꼴 마음이다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고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과학의 가장 기본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조금의 상상력만 발휘하면 마음 이꼴 뇌가 결코 될 수 없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김선영 선생님의 뇌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영애 기자의 뇌하고 바꿔가지고 딱 집어넣는다라는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김선영 교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이영애 씨 맞나요? 네, 맞아요. 예, 이영애 기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답을 해주세요. 그런 정도로 하고.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네. 첫 질문부터 이렇게 첨예합니다. 갑자기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목이 잘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오늘 강의에 나오기도 했던 뇌 커넥톰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승현준 교수는 I am my connectome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커넥톰이 나라고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세 분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교수님, 커넥톰이 곧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김성현 교수님이 이제 뇌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는 커넥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커넥톰, 그러니까 유선 통신으로서의 커넥톰. 물론 그때도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무선 통신까지 다 합쳐져서 커넥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정도 되면 아마 그 창발적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머전 프로퍼티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고도의 신경 활동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불안한 예감들은 있죠.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훨씬 더 빠르게 왔기 때문에. 근데 왜 선생님 불안하세요? 은퇴하기 전에 너무 빨리 지나가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뭐 잘리나요, 선생님? 네, 여기에 대해서 김성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커넥톰 이퀄 나라고 보시나요? 제가 아까 사실은 말씀드리다가 뇌가 왜 마음이고 마음이 왜 뇌인지 근거를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지금 하셨대요. 지금입니다. 네. 예. 지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뇌의 활성으로 나타나집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 무슨 감정을 느끼든 무슨 뭐 그 생각을 하고 뭐 하고 싶다고 느끼든 뭐 손가락으로 움직이든 간에 모든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은 뇌 활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fMRI든 뭐 PET든 EEG든 아니면 전극을 꽂아서든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교수님 강의에서 보셨다시피 심지어 최근 기술은 꿈까지도 읽어낼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도전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뇌를 자극하거나 뇌를 조작하면은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 저희가 뭐 특정 뇌 부위를 자극하면은 우울증을 말끔하게 순식간에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중독 환자의 경우에도 뭐 전두엽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은 중독 증세를 즉각적으로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음과 뇌 사이에는 필요 충분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 그 환원주의적인 그 신경과학자들은 굳이 마음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아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뇌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증, 알츠하이머병, 뭐 치매 그리고 뭐 자폐증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불안장애도 있고 그런 것들을 뇌를 조작함으로써 얼마든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이 거기까지는 와 있지 않죠. 하지만 그 모든 정신 기능을 생물학적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정 하에서 연구되어 온 성과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나온 약물을 드시고 낫고 계시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본인들의 연구 과제를 팔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뻥이거나 사기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좀만 살살해 주세요. 네, 목소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요. 지금 김선영 선생님이 제가 저쪽 이 출신 성분이 조금 달라가지고요. 성자와 성자를 구분하지 못하니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아픔을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성년하면 성년인 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제가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해서 과학적인 엄밀성에 대한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요. 김선영 선생님이
지금 특히 우울증 환자의 특정한 뇌 부위를 자극을 하면 말끔히 우울증이 낫습니다라고 말씀할 때 제가 속으로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치매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라고 할 때 김선영 선생님이 치매 환자라는 그 규정하는 그 환자의 행동이나 정세가 얼마나 다양하다라는 것을 아시기만 한다면 치매 환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뇌의 이상이나 병변에 의해서 나타나는 치매 환자는 20%에서 30%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치매 환자 하면 뇌 송송 이러면서 뇌의 세포에 많은 구멍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상상하는데 그거는 거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지 실제의 그 치매 환자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70-80%의 치매 환자는 뇌의 문제에 있을 거라고 막연히 추측하나 전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 행동적인 문제거나 일반적인 정서적인 사회 관계에서 일어나는 치매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진짜 선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과학자와 생지를 기반으로 해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과학자와 인간을 기반으로 해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는 거의 이준호 교수님은 선충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이야기하고 요즘에 상당히 또 유명해진 분 유달 하랄이란가 하시는 유발 하랄이라는 사이언스 이러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큰 격차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조금 인식을 하고 이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 교수님,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현업에서 느끼신 그걸 바탕으로 반론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꾸 김선영 교수님이랑 김성현 교수님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죠. 황 박사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기 위해서 3분 과학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분 과학, 뇌 과학자가 우울증 쥐를 치료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쥐는 굉장히 특별한 쥐입니다. 저희가 이준호 교수님 강의에서 설명하셨던 광유전학 업토제네틱스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특정한 뇌 부위에 특정한 뉴런들, 이 복내측 시상하부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곳에 있는 특정한 뉴런들을 선택적으로 자극을 해주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 빛을 틀어서 이 뉴런들이 자극이 되는 순간 쥐가 굉장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쥐는 절대로 무생물을 공격하는 일이 없습니다. 에너지 낭비죠. 시간 낭비고요. 또 여기 비디오에는 없지만 암컷이나 또 어린 쥐들을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저희가 특정한 뇌지역을 자극함으로써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측 편도체에 있는 억제성 뉴런들, 아주 특정한 이 뉴런들을 자극을 하면은 성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두 마리 쥐는 둘 다 수컷쥐고요. 보통 수컷쥐들은 수컷쥐하고 교미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이는 흰 쥐는 보통 까만 쥐들을 괴롭히는 좀 더 무서운 존재거든요. bully, 불량배 같은 그런 쥐이기 때문에 까만 쥐가 굉장히 사실은 자연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특정한 신경 회로를 조작함으로써 공격성을 높일 수도 있고 성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뇌활밑기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 SF4라는 지역의 흥분성 뉴런들을 자극을 하면은 쥐에서 즉각적으로 갈증 상태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켜주자마자 쥐가 여기 보이시는 물통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물을 마구 먹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이준호 교수님 강의에서 소개해 주신 기술들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신경 회로에 관한 구조와 기능이 샅샅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경 과학 교과서 최신판에 실린 갈증 회로의 모델입니다. 이 최신판이 나온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지금 이것이 저희 연구실 학생이 최신 연구 결과들을 집대성에서 이제 그려놓은 모습인데요. 교과서에 나온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그 빠른 페이스의 발전 속도를 기반으로 저희가 갈증과 같은 그런 단순한 기능부터 시작해서 우울증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하나하나
밟아서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감히 자신을 하고요. 과연 그러면은 저희가 뭐 간단한 공격성 아니면 성적 행동 아니면 갈증 같이 그런 단순한 뇌 기능만 환원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 그 UC 샌디에고에 있는 임병국 교수님께서는 저하고 아주 각별하신 분이고요. 이분께서 셀에 이제 최근에 논문을 하나 발표하셨는데 우울증에 걸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우울증에 걸린 쥐는 이 ventral pallidum, 이 복측 담창구라고 하는 이 지역의 뉴런들의 활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런에서 이 외측 유상액으로 가는 이 회로 또는 이 VP에서 이 복측 피기아로 가는 이 회로를 선택적으로 각각 억제했을 경우에 한 회로를 억제하면은 행동적인 절망,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사는 게 이런 증상만이 개선이 되고 이 VP에서 VTA로 가는 이 회로만을 억제했을 때는 우울증에 걸린 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축돼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만을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20년 후, 30년 후에 이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결과가 쌓이면은 아주 우리 인간의 아주 가장 고등하고 뭐 영혼의 어쩌면은 아주 성스러운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능일지라도 신경 회로의 신경 네트워크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마음이 거에 조금 대해서 바뀌셨어요?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요. 금방 여러분들이 김성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공격성 행동을 하는 뇌의 중추라든지 그 다음에 식욕 중추, 억제 중추에 대한 설명을 들은 건 최근 연구 결과가 아니고요. 1960년대에 심리학 실험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 5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중추의 신경 회로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것이 뇌과학으로 먹고 사시는 생물학자의 노고에 의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알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공격성 행동이라든지 성욕 행동이라든지 우울증 행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성욕 행동과 별 관련이 없는 지의 행동만을 가지고 언급을 한다는 사실. 예를 들면 요즘에 트럼프가 보이는 공격적 행동이나 북한의 김정은이 보이는 공격 행동은 뇌의 척추에서 특정한 신경 자극이 활성화된 결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두 분이 상당히 고민이 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고려를 저희만 해야 된다는 고민하는 게 거죠. 아니라 우리 청중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고 네. 관련해서 더 질문이 더 있으시면 거기 이야기하시죠. 질문을 써주시면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연구가 쌓이면 또 그 먼 미래를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통섭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 오늘 보시다시피 통섭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학자 간에 학문 공습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저만 그렇게 느끼나 약 안 봅니다. 통하는 네. 것 같이 느끼셨나요? 아무튼 뭐 이런 학문간 또 학자 간의 대화가 그런 통섭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빠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2047년의 뇌과학, 뇌의 미래와 인간 이해의 미래입니다. 이번 시리즈 주제가 미래과학인 만큼 딱 미래과학이랑 어울리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김성현 교수님이 처음 제안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왜 2047년의 뇌과학을 제안해 주신 거죠? 저는 사실 그냥 올해 30년을 더 있을 뿐입니다. 별 생각은 없었고요. 예, 별 생각이 없으셨다고.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주최 측이나 또 여기 나오시는 패널분들은 막 인터넷으로 찾아봤다고요. 2047년에 뭔 일 있나 해서. 네. 아무튼 뭐 2047년에 미래는 크게 바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각 패널분들 연구 분야가 특히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좀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네. 이준호 교수님. 네. 2047년이 또 저한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20년 되는 해여서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그 과학의 발전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를 알면 모르는 게 10개쯤 생깁니다. 그게 과학의 정말 멋진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도 계속 늘어나지만 그것에 대한 해답도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 같고 3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속도로 우리한테 훅 다가올 거다. 저는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냈을 때 지난 30년 동안 내가 연구했던 것, 또 저 스스로가 의문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동시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겠다고 생각한 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준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신경계 또 시냅스가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입체화돼서 나타난 것이 아마 커넥텀이라는 단어로서 표현했을 때 처음에 제가 셀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고 이 생리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처음 공부하면서 뇌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그 흥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뇌의 비밀을 좀 더 다가갈 것이고 특히 뭐 우울증이든 치매에 있어서 좀 더 인류는 발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뭐 3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치매 환자들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 10년 후에는 우리는 치매를 정복할 수 있는 또는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치매와 유사한 경험을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저 스스로 진짜 우리가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또는 인간의 심리 현상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에 내가 기대했던 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진전이 나아가지 않았구나라는 안타까움을 저는 더 느꼈습니다. 네, 크게 발전이 없을 거란 말씀이시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술의 진보를 이야기한다면 30년 전과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발전이 있었지만은 인간의 마음이 어떠냐, 인간이 어떤 행동이 변화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발전을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마음의 큰 이해가 30년 안에 생물학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부러워하지 저렇게 마시고. 단순하게 네. 살아야지 어쩌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지도 제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예, 뭐 크게 발전될 게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럼요. 여러분. 예, 그럼 김성현 교수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 황상민 교수님 의견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긍정적입니다. 네. 저는 기술이 너무나 발전해서 정말 그때 30년 후가 되면은 부작용 없이 우리가 원하는 뉴런들을 사람에서도 아주 선택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기술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파괴적으로 또 MRI의 해상도가 굉장히 낮다는 점을 강연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어떤 종류의 신경 활성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우리 실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손쉽게 신경 회로를 자극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제 약물에 대한 어떤 특히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방어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미국에서나 아니면은 뭐 서구권 국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집중력 향상제로서 ADHD 치료제인 리타딘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굉장히 그 집중력이 잘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뇌를 가지고 선생님, 그거는 진짜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 ADHD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상당히
미국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요. 시험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약물, 특히 ADHD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아주 큰 발언입니다. 아니, 저는 미국에서 그러고 있다고. 네. 그냥, 예. 교수님. 아니 그런데 왜 제가 지금 두 분 과학자분들이 과학의 발전 또는 과학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뇌과학이나 인간의 마음의 탐색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론적인 입장으로 혹시 저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었으면 그 부분은 조금 착각입니다. 저도 평생을 심리학자로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것은 우리가 하는 노력에 있어 발전이 있을 거라는 기대로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오늘 이준호 교수님이 처음에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발견,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떤 과학적인 진전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더 많이 들었거든요. 기술의 진보는 지난 2000년, 300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과학을 발전시킨 거는 기술의 진보라기보다는 인간이 얼마나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고 또 그 상상을 공유하면서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멋진 건물을 만들고 또 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기술이 그것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예.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 분이 더 관점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마음 연구가 미래에는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고 또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